자, 이번 강의는 민법 핵심 요약입니다. 10번에 걸쳐 가지고 요약을 하는 건데, 이때까지 기본 강의 때는 16번에 걸쳐서 우리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의 뭐 반으로 줄이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제 핵심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 있는 분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뭐 작년에 뭐 2차에 떨어지셨다든지 하여튼 민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 기본 강의서 여기서 이제 쭉 순서대로 펼쳐 나가면서 이 부분이 이거는 출제가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정해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죠. 결국 민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판례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건데, 판례를 우리가 나누면은 A급, B급, C급, 의외타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위주로 먼저 정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제가 좀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충 요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80점 정도 받는 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외우고 마지막에 외우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위주로, 그다음에 모든 그 법학 과목의 기본은 조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은 어떤 식으로든 뭐 대한법률 그 뭡니까 대법원에 들어가면 조문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조문은 여러분들이 딱 옆에 어떤 식으로든 펼쳐놓고 항상 관련되는 조문을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조문 자체가 출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조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걸 우리가 판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 위주로 쭉쭉 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바로 강의 시작해 보죠. 자, 5페이지 보시면은 1조에서 이제 그 법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한데, 요거는 첫 번째는 뭐예요? 조문이 출제가 되겠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거 아닙니까? 조문 자체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5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는 거 법원조직법 8조이죠. 요거는 예외죠. 제일 밑에 법원조직법 8조 상급법원에 세입한다는 하급심을 기소한다. 요거 이제 파기환송된 사건은 재량을 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핑퐁 게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거 법원조직법 8조는 어렵게 그런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C급입니다. C급. 요런 거는 아실 분들만 아시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와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법률의 의미, 뻔하죠. 이 법률의 의미는 여기서 모든 성문법을 의미한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뭐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규칙, 대법원에서 만드는 규칙,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국가 간의 뭡니까 조약이죠. 조약도 해당이 된다는 거,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은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요거는 또 법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게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헌법에 있는 건데, 요것도 헌법에 보면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이것도 법원, 여하튼 모든 성문법의 총칭을 이야기한다. 요거를 약간 꼬아서 낼 때는 어떻게 출제하는 거니까 요런 거를 실질적 의의 민법이다, 요렇게 이야기하죠. 형식적 의의 민법은 우리가 민법 전만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 의의 민법은 이게 특별법이든 또 민법전이 아니든 민법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럴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 의다, 이제 요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6페이지 쭉 제가 말씀드린 게 쭉 나오고 조약 같은 거 이제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관습법의 경우에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니까 요 관습법. 요거는 첫 번째는요, 사실인 관습하고 구별하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관습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효력이 없죠. 요거는 우리 그 대법원 판례가 있죠. 종중 판례. 종중에 여성원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가입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관습법은 요게 우리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직권조사 사항이냐 변론주의냐 이게 제일 어렵죠.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직권조사 사항. 원래는 이 민사소송법에 가보면은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입증 책임이나 뭐 이런 뭐 직권조사 사항 이런 게 조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판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을 거고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직권조사상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보충적 효력 법률에 성문법이 있으면은 관습법은 등장할 수가 없죠. 보충적 효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때까지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 어떤 관습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 여기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장사법 있지 않습니까? 분묘기지권과 관련해 가지고 장사법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부터 발생하는 분묘기지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옛날에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됐다면 그것은 인정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전원합의제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장사법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요거죠. 관습법은 요거는 법원이죠.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요거는 어디에 씁니까?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해석의 기준이 된다. 요것은 법령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하고 대등한 게 아니죠. 사실인 관습은 사실에 불과하니까 그런 것들이 6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어쨌든 관습법 해가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헌법이 위배되는 관습법은 인정이 안 된다. 종중 판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참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등권 이렇게 헌법에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민사에 관한 그 판결 내릴 수가 있느냐 직접적으로는 못 내리죠. 우리 헌법의 일반 조항 2조 신의성실의 원칙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 750조 불법행위 이런 조항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요게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시험이 한번 나왔거든. 의외타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의외타 문제인데 아실 분들은 아시고요. 분묘기지권, 니은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나머지는 우리가 쭉쭉 특히 물권법에 이제 관련되는 좀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 넘어가시고 8페이지 보면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정말 중요하죠. 요게 이제 시험의 단골 문제니까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 요게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관습법은 이게 직권조사 사항인데 사실인 관습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런 판례도 있는 반면에 이게 직권으로 안 하고 변론주의 대상인데 이런 판례가 다 있습니다. 모순되는 판례가 다 있습니다. 그 요거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중에 그 제일 밑에 있죠. 직권조사 여부 그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번 보충적 4번 직권조사상 5번에 이게 위헌 이게 요것도 의외타 문제인데 이게 헌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헌 법률 심판할 때 이때 이 법률의 의미가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요거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 의미하니까 관습법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관습법도 위헌 법률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랬거든요.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는 관습법도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헌법 문제고 관습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제한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데 요것도 의외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실 분들만 아시라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헌 법률 해가지고 그거는 대법원이죠. 그 밑에 헌법재판소는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관습법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도 된다 그랬고 위헌 법률 심판 대상도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문에는 그게 없는데. 조리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2023년 판례니까 비교적 최근 전원 합의체 판례거든요.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 요거는 우리가 저 뒤에 물건에 가면은 제사 주재자가 나오는데 이때 제사 주재자 옛날에는 남성 위주로 내려갔죠. 남성이 없으면 비로소 여성이 등장했는데 이제 바뀐 판례는 뭡니까? 남녀 구별하지 않고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제사를 주재할 거 뭡니까?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 판례가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명색이 전원 합의체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 다 넘어가셔도 되고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리는 뭐 출제될 만한 게 없죠?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의미에서 각종 권리를 이제 분류하는 게 시험에 간혹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 권리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알아두실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밑에 형성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해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단독행위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하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성낙 같은 게 필요 없죠.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법정주의입니다. 누가 이런 권리를 가지는지는 법에서 다 요건이나 이런 거를 정해 놓았죠. 그다음에 형성권 행사할 때 우리가 저 민법 총칙 뒷부분에서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이 어렵죠. 이게 이제 그 채권법에 임대차 같은 데 있고 물권법에도 약간 있는데 한글로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형성권이라는 거죠. 차이점은 청구권은 상대방이 협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성권은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가 없죠. 일방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무슨 여러분들이 지상권에 가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하니까 너무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나서 행사하면 안 되니까 권리 행사 기간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형성권에서 대표적인 게 취소권이죠. 그래서 이 취소권의 경우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척 기간이라 그러죠. 요거는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은 또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146조의 규정이 있죠. 그럼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10년이라 그러죠. 규정이 있는 것은 규정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채권하고 똑같이 10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니은번은 이러한 권리는 그냥 반드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내용 증명 같은 거로 보내도 되잖아요. 권리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행사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게 여기서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만 되는 게 이게 유일한 게 재산법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이거는 채권법에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니까 허위 표시에 또 나오죠. 108조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것은 비록 채권법 문제지만 여기 앞부분에서 그냥 출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채권자 취소권 기억번에 있죠. 출소기간 소를 제기해야 된다.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쭉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신의성실의 원칙 가보죠.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조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일반론이죠. 일반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거. 이거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변론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법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부수적 주의 의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를 알릴 의무, 그 다음에 뭔가를 설명할 의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의 뭐 재산 가리킨 거를 보호할 의무, 재산, 생명, 신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의무들은 뭡니까? 법에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계약서 보면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조리상 또는 관습상 이런 게 발생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리가 뭐예요? 요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런 주의 의무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친 거죠. 기망행위를 한 겁니다. 따라서 110조가 적용되어서 상대방은 기망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뭔가를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 같은 거는 나중에 110조 사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1번 개념 같은 거는 뭐 별로 적용이 시험이 안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법, 그 다음에 뭐 공법 이런 데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 적용된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직권조사 사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보호 의무, 숙박업자, 그 다음에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 있는 자, 병원도 시험에 간혹 나오죠. 수술만 잘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 고지 의무, 거기 첫 번째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칙, 뭐 그냥 원칙 예외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안 알려줘도 되는 거 있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이런 것까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건데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 의무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조심하실 게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그 다음에 보정 채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약한 내용대로 원래는 다 상대방한테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의관념에 너무너무 부적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깎아줄 수가 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가로 이번에 구체적 타당성 동그라미 1번 위임계약이니까 변호사 뭐 생각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 합격하셔도 나중에 고객들하고 계약 맺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외적 이런 말이 하고 2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번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도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이거는 그 끝부분에 민법 총칙 끝부분에 우리가 중복되는 거죠. 4번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청은 법치주의가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치주의에 앞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쭉 한번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신의성실 이제 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했죠. 뭡니까? 모순되는 행위. 이제 판례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개별화시키자. 그러니까 분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모순되는 행위 뭡니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원칙이라고 할까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강행법규에 위반되었을 때는 강행법규를 위반할 때는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만 요 강행법규의 취지를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시험에 나오는 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명백하게 모순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취소해야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강행법규에 위반되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예외의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충분합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여기 요 원칙과 관련되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례의 사례라고 그럴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요 판례는 모순되는 행위와 관련되는 거구나. 요거는 실효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니까 16페이지에 있죠. 긍정한 판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특히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무권 데려가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민법 총칙에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판례일 겁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는 모순되는 나중에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4번도 어렵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사실을 모르고죠. 모르고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돼가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모순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될 때 이거 내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대표적인 모순되는 행위와 관련되는 판례니까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부정한 판례 동그라미 1번, 2번도 마찬가지죠. 상속 개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나는 상속 포기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상속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안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상속 받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 된다는 겁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가족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실효의 원칙. 요거는 이제 모순되는 행위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요건 이제 당신의 권리는 실효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순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효되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는데 요 권리를 상대방 B에게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요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없죠.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하든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요 사람의 권리 불행사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아, 저 사람은 권리를 행사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행사하지 않던 이 권리를 느닷없이 행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의 권리 행사는 보호가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이럴 경우에는 요것보다는 요게 더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장기간이 이거 실효되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판례마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때 이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항소권과 같은 권리도 마찬가지다. 해제권과 같은 권리, 요게 이제 뭡니까?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도 실효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항소권, 형성권 이런 권리도 실효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외우셔야 되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해고 무효 확인의 소죠. 해고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무효라는 것은 이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요거는 상대방이 신뢰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이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봐야 당신의 권리는 실효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결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권리가 실효의 원칙의 대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요건이 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긍정한 판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정한 판례는 인지 청구권은 실효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천륜이니까 뭐 그런 거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2번은 뭐예요? 아무리 상대방한테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됐다면은 이 사람 권리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판례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케이스 문제로 출제가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뭔가 토지가 있는데 여기 한전 측에서 불법으로 송전선을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철거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권리를 행사 안 했습니다. A가 B에게 이 토지를 매도해 가지고 얘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한전을 상대로 우리가 송전선 철거해 다오 214조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213조 토지 반환 청구권 뭐 이런 걸 얘가 행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A가 요 한전을 상대로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요게 B의 권리 행사에 얘가 고려돼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 판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사람이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요 사람의 권리 행사에 고려 사항이 아니다. 요게 이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꼭 한번 알아놓으시고 또 케이스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하다. 그것을 강조드립니다. 요게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거 지워버릴게요. 세 번째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요거는 보통은 사정이 변경된다는 것은 특히 이제 계약법에서 시간을 좀 요하는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960년도에 뭔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에 1980년도에 상대방한테 잔금을 달라고 청구할 때 이 20년 동안에 굉장히 이
돈 가치가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옛날 요 약속한 돈 가지고는 내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합니다. 돈을 좀 더 달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올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거절했을 때 이때 비로소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돈 가치가 너무너무 바뀌었으니까 이때 이거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 옛날 판례는 이게 안 된다는 건데 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요건이 뭐냐?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어떤 사정입니까?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거죠. 주관적 사람마다 사정은 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고려할 수가 없고 객관적 사정이 고려돼야 된다.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은 현저하게 바뀌어야 되죠. 요거는 거래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 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측이 가능했다. 합리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 계약에 대한 해제가 가능하다. 여기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근데 요거는 개별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이게 채권법의 개별 규정이 좀 있는 편인데 우리가 이게 시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외로 하고 개별 규정이 이게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판례가 사정이 바뀌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 사정 변경의 원칙 의 해가지고 요건에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페이지 기억번에 이때의 사정은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이런 게 중요하죠. 디귿번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성립의 요것도 조금 출제가 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2번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요런 하여튼 우리 판례가 요건을 갖추면은 해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부정이 됐는데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긍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가 있는데 이것도 요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뻔하죠. 요게 건보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불특정 채무를 보정하는 거 아닙니까? 불특정 채무.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양자를 비교해 가지고 특정 채무를 보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불특정하고 특정 채무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죠. 불특정 채무는 이 채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퇴직을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은행하고 회사하고 당자 대월 계약을 요 임원이 이제 보증을 쳤는데 퇴직해 버렸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요거는 맞다는 거죠.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해지가 안 된다는 거죠. 차이점은 요거는 불특정, 요거는 특정,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때는 이 퇴직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이미 이 사람이 보증을 할 때 얼마다 금액을 확정지었다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은행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불특정, 특정 요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판례가 하나 임대차가 나오는데 이게 채권법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민법 총칙은 원래 물권법, 채권법을 공통되는 부분을 모아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채권법 뭐 어떤 개별적인 거를 물어보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어때 전체적으로 엮여 있는 거는 출제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의 판례가 요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요거 다른 시험에는 좀 출제가 되고요. 요거 어렵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동그라미 3번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그냥 임대차 계약 그 자체고 2번은요. 2번도 임대차 계약인데 두 사람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임대료 올리지 말자 이렇게 특약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너무너무 사정이 현격하게 바뀌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 판례인가니까 보통은 임대차 관련 그 판례를 보면 우리 판례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별도로 외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판례 동그라미 1번에 이사가 회사의 확정 채무 보정한 거고 2번은 시가가 뭡니까 올랐다 9년이 지났으니까 시가가 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은 판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판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2조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가 뭡니까?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죠. 권리 남용 금지. 요거는 요건이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독일 민법에는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소유권 남용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이거를 엄격하게 좀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은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할 정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 주관적 요건은 오로지입니다. 아무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고 오로지 상대방을 해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을 해칠 목적. 이런 거를 요구하죠. 소유권 남용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이런 거를 좀 요구하는 편인데 이거 말고 상계권의 남용이라든지 뭐 다른 거 뭐 항변권의 남용 등등 좀 남용이 우리 뭐 사회에서 뉴스 보다 보면 저건 너무 좀 심한데 갑질하고 있네. 이게 전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판례가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고 한 판례도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대개 보면 채권법에 그런 판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에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출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 남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판례가 요 두 가지 요건을 다 요구한다.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는 사회 질서에 반해야 된다. 요거는 오로지 상대방을 해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되고 그럼 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건 뭐냐 이런 이야기죠.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려는 이 사람이 얻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이 그 뭡니까 피해보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또 판단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가 지금 땅을 여기 교사를 지어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사가 사실은 개인 땅을 침범해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교사를 214조 소유권에 의해서 철거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권리 남용인가 이거 아닙니까? 권리 남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교사를 허물어 버리고 아무것도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게 싫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이거 교사 허물고 내가 여기 내 건물 짓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경기도가 잃는 거는 마이너스 100이다. 이 사람이 얻는 거는 플러스 한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정도라니까.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남용은 생각보다는 출제가 안 돼요. 판례는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은 합쳐가지고 한 문제 출제될 거니까 대개는 보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집중적으로 출제하죠. 출제할 만한 판례가 많으니까. 어찌됐든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권리남용의 개념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례 해가지고 1번, 2번은 판결을 통해 가지고 권리남용이 된다는 것은 판사를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어떻게 강제 집행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판례입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그럼 시험에는 뭐 구구절절 출제가 안 되고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출제할 거니까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멸시효 주장하는 게 남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건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보면 되고요. 4번은 동시행의 항변권인데 특히 이게 임대차죠. 보증금 돌려주기가 싫으니까 너거 이거 왜 이거 내 고쳐주지 않아 이러면서 임대인이 조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할까 행패라고 할까 갑질 부리는 거죠. 이거 고쳐줘야만 보증금 돌려주겠어. 근데 금액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고쳐줘야 되는 비용은 한 20만 원인데 보증금은 매덕이란 말이죠. 이 권리 남용이다. 이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타인을 해할 목적, 2번의 기억번, 그 다음에 상계권의 남용은 우리 판례가 이제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요것도 애매하죠. 출제하기가. 근데 이 민법 총칙에서 출제하겠다고 하면은 방법은 없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계권은 채권 총론에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뭐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디귿번은 요즘은 이거 출제 잘 안 하는데 이 주관적 요건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 입증하기가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럴 경우에는 요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요 요건은 저절로 이제 추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권리 남용의 경우에는 저 사람을 쫓아내고 싶은데 제가 소유권에 의해서 행사를 했는데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럼 저희 소유권은 박탈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 대신에 부당이득이나 뭐 이런 거는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 사람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뭐 지문 중에 좀 나오는 편이고. 그러나 친권은 박탈 제도가 있죠. 친권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권리의 주체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죠. 요거는 제일 앞부분에 이 나오는 게 권리 능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 능력이 나오는데 요거는 채권법 이야기니까 우리 시험에 낼 수가 없죠. 근데 요 이제 세 가지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언제 써먹는 겁니까? 요거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써먹는 거죠. 특히 계약 체결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의사 표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예 행위 능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획일화 시켜버리는 거죠. 19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너는 뭡니까 혼자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요 권리 능력의 경우에는 태아가 이제 요거 출제가 될 건데 요거는 아마 케이스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권리 능력은 사람 아니면 법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개별적 보호주의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 경우에는 태아를 보호하겠다.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보면은 이 네 가지는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넘겨보시죠. 그 24페이지 오고 오른쪽에 25페이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불법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수동적이에요.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상속을 받습니다. 역시 수동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정을 받습니다. 유언에 의한 정려를 받는다. 그 다음에 4번에 인지를 받습니다. 전부 수동적이에요. 태아가 능동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외울 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없다는 거. 요게 판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요 판례는 정려 계약이죠. 그래서 태아가 어머니를 법정 대리인으로 하더라도 원래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는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야기입니다.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머니가 태아를 대리해가지고 정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나중에 태아는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정려 받을 수가 있느냐, 수정할 수가 있느냐,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요 정려 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보셔야 되고.
태아를 먼저 하고 이제 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은 자연인 아니면은 법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요거는 이제 34조에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연인은 3조 살아있는 동안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태아의 경우에는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A와 B가 지금 요 사람이 아버지다. 요 사람이 어머니다. 그 다음에 이 B가 C라는 태아를 지금 임신 중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 A는 지금 D라는 직계 존속이 지금 살아있다. 이제 요런 거를 보통 케이스를 내놓고 그런데 어느 날 갑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요 사람이 가해자고 요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건데 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주로 이제 상속을 갖고 많이 묻죠. 이때 상속 그럼 얘는 당연히 상속받을 수가 있죠. B는 태아가 상속받을 수가 있느냐 이때 이제 요 네 가지 경우에 태아가 상속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아도 상속받을 수가 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면 요게 첫 번째는 네 가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치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태아인 동안에 아직 출생을 안 했는데 태아인 동안에 이런 상속과 같은 이 상속권을 이 사람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상속권을 행사하려면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가 태어나면은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죠. 19살 때까지. 근데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자들은 우리가 비슷한 거 있을 때 당겨 쓰는 거를 유추해 쓰기라 그러잖아요. 없어?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 제도를 당겨 와서 쓰면 되겠네. 그게 바로 뭐예요? 해제 조건설이죠. 해제 조건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럽니까? 당겨 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정지 조건설이라고 그러죠. 결론은 뭡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권 행사가 안 된다는 게 판례죠. 정지조건설. 이유가 뭐라고요?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산은 누가 상속받아갑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이 상속을 받아가죠. 태아는 상속을 받아갈 수가 없으니까 태아인 동안에. 근데 나중에 태아가 태어났다. 그럼 처음부터 이제 얘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아는 이 할아버지를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하겠죠. 어머니는 이제 얘가 태어났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생겼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만약에 태아가 사산을 해버렸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판례가 말하는 정지 조건설이고 요거는 태아에게 불리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일단 먼저 상속을 받아가 버리니까 상속받은 재산을 소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태아에게 불리하다. 요런 거를 우리가 정지 조건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케이스 문제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지문에 이 태아가 사산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볼 것도 없죠. 이 네 가지 이거는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 그 판례는 태아가 살아 출생을 해야만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판례 아닙니까? 근데 태아가 만약에 태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해제 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설 대립이 없습니다.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만약에 태아가 사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태아는 일체의 권리가 행사하지 않는다. 그는 뭐 볼 것도 없고 그 판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문에 사산이 나오면은 이 태아는 처음부터 일체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구나. 그거를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예전에는 이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해제 조건설이 많았거든요. 학자들은요. 판례는 정지 조건설이라 그러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정지 조건설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찌됐든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해제 조건설이 더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들이 출제 들어갈 거니까 해제 조건설도 여러분들은 일단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건설은 뭐예요? 태아인 동안에도 어머니를 통하여 일단 상속받는다. 근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었으니까 얘가 쌍둥이로 태어날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산의 경우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해제 조건설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게 태아한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파트는 케이스로 출제가 될 때 해제 조건설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그거를 아시고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차이점 그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 상대방한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여기의 손해에는 위자료도 포함이 되죠. 위자료도. 그럼 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냐? 나중에 태아가 태어나면은 요거 위자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 판례는 된다는 거죠. 된다. 요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거까지 해가지고 25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기역번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상속에는 대습 상속하고 유류분권이 다 포함됩니다. 요거는 가족법 이야기지만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요것도 다 태아가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경우 정려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태아의 권리 행사 방법, 견해의 대리, 정지조건설, 왜 판례가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우리 민법상으로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관점입니다. 해제조건설 감은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산 나오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그 다른 시험에도 외국인이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 10% 정도 가까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가 있지, 이 외국인 자체를 무슨 한 문제로 해가지고 출제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외국인은 우리 헌법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평등주의가 원칙인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해주죠. 그러나 이제 전쟁 같은 거에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이 선박, 항공기, 도선사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권리 능력의 소멸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보면 동시 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돼요. 요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니까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항공기가 밀림에 추락했다. 뭐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했다. 그럼 여기 모자가 타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 99.99%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가 발견되면은 뭐 관계가 없죠. 그런 건데, 요거 잘못 말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밀림에 추락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그 선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일단 동시에 사망한 거로 추정하자. 이런 제도이잖아요. 요게 이제 30조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바뀌니까, 이게 이제 이런 조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어려운 게 2번의 기억번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느냐?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손자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서 상속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요건이 먼저 하니까, 뭔가 하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판례는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대습상속은 추정된다 그랬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법 문제인데 대습상속이니까 다른 시험에 보면은 요거 간간히 출제됩니다. 민법 총칙에서. 요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럼 요건이 어긋나잖아요. 먼저 사망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사망, 이 사망이 생물학적 사망이 있고 그다음에 인정 사망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실종 선고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민법에는 없는 겁니다.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민법에 있죠. 요것도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은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거든요. 동시에 사망하면 뭐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 이런 조문은 있지만 언제 이 사람은 사망한 게 되느냐 이런 조문은 없단 말이죠. 뭐 호흡이 안 하고 뭐 맥박이 안 뛰고 뭐 이런 거 심장이 정지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요거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적었는가 하니까 요거 추정입니다. 요거는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요거는 사망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면 요것도 고도의 사망 확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그럼 바로 번복이 되죠. 근데 요거는 번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는 간주니까. 그래서 요거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더 끝났고요. 나중에 이제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간주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사망하고 다르죠. 반쪽짜리 사망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실종 선고 가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행위 능력으로 행위 능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의사 능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의사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행위 능력은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살짜리 애기도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사 능력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요거는 무효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 총칙 보면은 요런 경우에는 무효다. 규정이 다 있죠. 무슨 뭐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다. 뭐 이런 거. 그다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무효다. 이거 알아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판단 기준이 뭐냐?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사람 아니면 법인이니까. 행위 능력도 마찬가지죠. 19살이냐 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등등 이어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이 사람이 뭡니까? 판단할 때 우리가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획일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 사람이 요 경우에는 얘가 영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구나. 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있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의사 능력의 요 개념이죠. 요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 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거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28페이지 가 보시면은 개념이라 그래가지고 의사 능력이란 둘째 줄입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 여기 이제 의사 능력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법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 이제 그렇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의 판단 기준 개별적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1번에 무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요 4번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미 상대방한테 뭔가 준 게 있다.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효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준 게 있다면은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요때 이제 선의자하고 악의자가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141조가 유추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141조가 무슨 조문입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돌려줄 때 선의자하고 악의자하고 구별하지 않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 규정을 우리 판례가 의사 무능력자 반환 범위할 때 여기 유추 적용된다. 여기 이제 우리 판례지 않습니까? 여기 유추 적용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고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출제가 안 돼. 그래서 의사 무능력, 의사 능력의 경우에도 케이스로도 충분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박스형 문제로도 다른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의사 무능력자도 자기가 의사 무능력이란 걸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법정에서. 그러면 또 이게 입증이 되면 이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예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 능력을 획일화시킨 제도다. 이런 이야기죠. 객관화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면은 미성년자는 19살인데 이때 우리가 기간 계산할 때 우리가 오늘 돈 빌려줬는데 일주일 후에 갚는다. 그건 오늘 넣으면 안 되죠. 이미 오늘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 계산할 때는 태어난 날을 넣어주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 요거 나이 계산할 때 기간 계산법도 굉장히 이제 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거기 29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의제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년 의제.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년으로 이제 간주.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은 혼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혼인을 해버리면은 성년자가 됩니다. 성년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도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미성년자 행위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행위 능력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볼 거는 뭡니까? 이제 이게 이제 미성년자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얘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우리가 동의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라 그러지 않습니까?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모든 의사표시는 이 단독행위를 했다는 말은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여기 이제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대부분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동의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추인을 한다, 뭐 등등 해가지고 취소한다, 뭐 등등 굉장히 민법에는 일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사표시이잖아요. 이때 이게 묵시적으로 가능하냐? 우리 판례 다 된다 그랬죠. 주변 정황으로 봐가지고 이제 정황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아, 저거는 명시적으로 의사표시 를 한 거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의사표시를 한 게 되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하죠. 나중에 이게 복대리 가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 나와요. 옵스텔 사건인데 그때는 우리 판례가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복대리 가서 하면 되고 일단 요거는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말씀 안 드렸네. 지금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무효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입증 책임. 이게 무효라는 말은 이 사람이 법률 효과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죠. 이게 왜 무효인지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 사유에 대한 요건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의사 무능력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하다 보면 무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든 무효가 다 똑같아요. 저 뒤에 비진이 표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지문에 보면은 거의 매번 출제됩니다. 이게 이제 무효라면은 해가 2번 해가지고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무효 사유를 이런 식으로 요것도 미리 알아놓으면 좋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의사표시는 모든 게 다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원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다. 그럼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여러분들이 막 외워야 되죠.
우리 민법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골치 아픈 게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위반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취소권이 부여가 되죠. 이때는 미성년자에게도 취소권이 부여되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부여가 되는데 요 취소권이 부여되었는데 요 취소권을 이 사람이 행사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140조부터 146조가 또 이제 여기 들어오죠. 그럼 여기 이제 146조가 취소권의 행사 기간. 그다음에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145조죠. 그다음 143조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추인이고 요거는 법정 추인입니다. 추인은 뭔가니까 이 사람이 여기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법에서 너는 취소권 포기했다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145조 특히 요 뒷부분하고 요 앞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또 이제 케이스 문제로 많이 내고 또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단답형으로도 많이 내죠. 그래서 요 부분 공부하실 때는 저 뒷부분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부분은 취소의 통칙이죠. 착오의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고 사기 강박을 당해서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걸 다 몰아놓은 거거든요. 다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140조부터 146조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 거야, 취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취소권 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당신은 취소권을 포기한 거라고 법에서 인정해버리죠. 그게 바로 법정 추인이고 그 다음 또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5조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2번에 1번에 묵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있죠. 이게 7조에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외우시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근데 좀 지엽적인 조문이 있죠. 여기 이제 7조인데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동의했던 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번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번복하는 것을 우리는 법에서는 철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법에는 이거를 또 취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철회라고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 7조라는 조문이 있다는 점.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은 이제 본인이 아버지 엄마가 직접 움직여도 되죠. 그럼 법적 효과는 미성년자가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이해상반 행위는 법정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30페이지에는 해설을 좀 해놓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가족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거 자체가 출제가 안 돼요. 요거는 너무 좀 가족법을 깊게 들어간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해상반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 이해상반 행위가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니까 124조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자기계약 상방 대리할 때 이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 판례는 약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해상반 행위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4번에 위반 시 취소권 발생 이제 이런 것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 요 정도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요거부터 해가지고 조금 하나씩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